총선 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총선이 선거가 시작이 됐네요. 오늘부터 사전 선거가 시작이 됐고 내일까지 할 것 같고요. 좀 전까지 뉴스를 보니까 사전 선거 투표율이 지난 20대 총선보다도 2배 정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총선이 지금 닥쳐왔는데 총선 얘기부터. 통상 이번 선거는 이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될 때 보편적으로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은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큰 변수, 그리고 국가적 또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예상하지 않은 닥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선거에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성과라든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공약했던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약하고, 경제가 그렇게 회복의 속도도 더디고, 실업 문제랄지 이런 게, 고용 이런 것들이 지표가 크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었더라면 굉장히 심판론이 힘을 얻어서 여건이 불리한 선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전국으로 반사 이익을 안정적인 국정 관리가 더 코로나 전국 관리가 강조되면서 여건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치학자이고 또 여론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총선만큼 재미없는 총선은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중립적 관점에서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저는 가장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경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그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뭐 결과는 제가 볼 때 뭐 압승하리라고 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재미없는 선거, 좀 선거는 좀 익사이팅하고 예기치 못한 어떤 이벤트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예상대로 그냥 지금까지 흘러가고, 또 5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그냥 별다른 변수 없이 그냥 총선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좀 재미없는 선거다. 저는 그래서 다른 이슈도 많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좀 독보적으로 제 눈에 띄는 거는 국가혁명배당금당 흑영경 씨가 하는 데인데, 그동안에는 참 그야말로 약간의 감초처럼 툭 던졌다가 어떤 웃음만 주고 왔는데, 이번에는 뭔가 모르게 조금 강력한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뭐 18세 이상부터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리고 뭐 결혼하면 1억 원. 그러면은 좀,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예산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해서 상당히 좀 허황되지 않았나 했는데,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역개발. 왜 그동안에 우리 너무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시점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 또 5번째 공약 중에 제일 어떤 게 국회의원을 100명만 해서 무보수 명예직을 하겠다 하는 그 발상도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어쨌든 허경영 씨가 하는, 그동안 허경영 씨가 뭐 대선 때마다 나왔고 또 총선 때마다 하여튼 어쨌든 움직였는데, 그동안에는 허경영 씨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사람들이 우스갯거리가 됐었어요. 네. 뭐 저런 참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또 대중은 또 특이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을 계속 기울여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허경영 씨가 오히려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지금 좀 앞서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지난번에 유승민 얘기가 뭐 여당 야당 할 것이 다 허경영 따라가고 있다 하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이 와 있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하나의 또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프랑스와 미테랑이 이제 쿠웨이트 내전에
이라크 쿠웨이트 전쟁에 이제 프랑스 군대를 파병해야 되는지 네. 그때 사실은 엠마뉴엘 테시에라고 하는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묻거든요. 예, 예.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엠마뉴엘 테시에는 파리 5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르몽드 같은 데서 엄청나게 깠어요. 네. 왜냐면 박사학위 줄 주제가 그렇게 없었구나.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엠마뉴엘 테시에라고 한 사람이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정말 육성을 틀었어요. 네. 그간에는 루머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와 미테랑이 정말로 이제 내일 파견을 할 것인지 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엠마뉴엘 테시에를 불러다가 이제 같이 은밀하게 회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자기는 뭐 어쩌면 자기는 결정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쟁이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예. 유럽에서 뭐 민주주의를 오래 한 유럽에서는 거기도 뭐 포퓰리즘 역사 뭐 그런 역사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죠. 예. 뭐 포퓰리즘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프랑스 정치를 봤을 때 이제 이 허경영 씨 같이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할 건지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이전에 이분은 뭐 얼마씩 배당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차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럼 자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이제 뭐 이렇게 큰 국민들한테 뭐 혁명적으로 배당을 하겠다 그런 공약을 하는 건 제가 못 들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12년 대선에서 그 사회당의 올랑드라는 후보가 원전을 50%를 줄인다고 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75% 원전에서 전기를 아까 쓰고 있는데 이제 50%를 줄이겠다. 그랬을 때 이제 니콜라 사르코지라는 이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거기서는 이렇게 선심성 어떤 공약을 하면 바게트 맞이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직 바게트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같으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진짜 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나도 그런 공약을 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면은 50%로 줄이고 다른 대체 에너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 근거를 대라.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누가 얼마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너도 나도 주겠다 그런 식이 아니라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요. 싸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 와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제가 그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봤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민주당이 2008년에 정권 잡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천정배라는 그 후보가 뭐 얼마를 내가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박영순 후보가 또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막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는 한국 정치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다가 일본은 바닥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약을 해서 왜 우리 유권자나 그 야당 그러니까 다른 그 후보들이 왜 반격을 할 때 야 나도 그런 공약을 하고 싶지만 너 재원 어디서 가져올래? 그렇게 따져보지 않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부 지금 지자체 경우에 이제 전면적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그런 것인데 앞으로 정치에서 이것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이후로 이 소득 간의 굉장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것 중에 어떤 게 기본적인 삶을 기초생활보호 이런 것도 있지만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을 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지도자가 굉장히 많은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싶습니다. 뭐 지금 보편 복지냐 아니면 선별 복지냐 이제 이 문제인데 보편 복지 쪽으로 쭉 지금 흘러가는 게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더 갑자기 이제 흘러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를 하면서 뭐 이런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그동안에 보면
결국 국민들이 선별복지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를 선호해서 표를 행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를 나라의 미래를 너무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 요인들을 보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 공정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그 선택을 해온 행태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고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말은만 그렇게 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저수준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돈 줘서 싫다는 국민 어디 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맞거든요, 그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긴급 재난이 오니까 얼마씩 나눠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7년 대선에 화두가 기본소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문도 썼지만, 프랑스를 이제 들여다보면 그냥 기존의 복지정책 안에 기본소득 요소를 조금씩 가미하면서 이제 향후 10년 후에 완전 기본소득, 아니면 향후 20년 후에 완전 기본소득을 이제 꿈꾸면서 지금 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우려하는 게, 이렇게 프랑스처럼 그냥 어떤 복지정책의 기본소득 요소를 가미하지도 않은 채 어느 나라의 기본소득 하나가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어떤 상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17년 대선 때 이제 사회당의 아몽이라는 후보가 이제 기본소득 가지고 화두를 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가 그 공착했던 문제점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 해외 뉴스에서도 접했지만, 프랑스에서는 로보세를 걸어가지고 이제 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분 같은 경우는 토지세를 걷겠다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 굉장히 좋고, 결국 이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소득이 이제 실현돼야 된다고 보지만, 기본소득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은 논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우려를 저는 그러니까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선거가 좀 이제 정책 선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큰 코로나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 특성상 정책이 그냥 거의 실종된,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묻혀가지고 더욱더 정책이 실종돼 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간간히 어떤 이제 좋은 정책을 내거나 좋은 인물에 의해서 좀 당선돼야지 그 선거가 좀 재밌는 선거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당대당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미가 없고,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게 우리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굉장히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결국 3년 후에 이제 대선까지 이어질 건데, 좀 어떤 식으로 정치가 전개될지 좀 궁금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하나 좀 아이디어 같은 차원에서 이 친구랑 같이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선거에 이제 또 다른 어떤 한일전, 한중전 해가지고 외교 전략을 가지고 이제 조금 그나마 조금 서로의 어떤 그 훔친 얘기를 시도하는 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하게 지금 빠져 있는 게 좀 역사인식, 우리 과거에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국가의 영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후보들의 그 사람들의 어쨌든 역사인식이나 민족에 대한 기본
그런 거를 좀 테스트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알아볼 수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한일주냐 한주냐는 단순한 어떤 하나의 어떤 해프닝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국민들이 유치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들은 그래서 대놓고 너 어떻게 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보다는 차라리 후보들을 앉혀놓고 왜 역사에 여러 가지 있었던 사안들을 놓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토론하든지 거기서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느냐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누가 제일 못했다고 하느냐 하는 역사적 사건을 놓고 서로가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철학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세가 또다시 어쨌든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수많은 선거를 보고 취재를 하고 다녔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력이 강한 사람은 토론을 싫어해요. 토론에서 득이 될 게 없겠다고 생각해요. 여야를 불문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거는 시스템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유불리만 따진다는 거죠. 나한테 이게 유리할 거나 불리할 거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종개돼 있어도 그 자리가 나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안 나가요. 그리고 또 청와대를 제가 한 10년 출입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 미국의 예를 가끔 드는데 미국은 뭐 대통령이 수시로 브리핑룸에 와서 기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은 뭐 늘 와가지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청와대 10년 있는 동안에 그거 제대로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논리예요.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서 유리할 게 없다.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제도적 민주화를 참 전 세계가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만 우리가 민주화와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세계 그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하나를 우리가 부족한 점을 꼽으라면 저는 이게 토론 문화라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것이 이제 청와대 잘못이냐 아니면 저는 일단 미디어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미디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정치 계절에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 국내 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미국이나 구미 학자들을 이렇게 보면 본래 정치 뉴스는 갈등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지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하거나 이런 뉴스도 이제 하드 뉴스라고 하고 경성 뉴스라고 합니다. 딱딱한 경자를 쓰는데 하드 뉴스와 소프트 뉴스는 말랑말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정치 보도를 하고 총선을 하더라도 뭔가 재미있고 뻔한 거 아니면 기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보도는 진짜 우리의 명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아젠다와 정책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선거 때 2주 동안 3주 동안에 공식 선거 운동 기간만 미디어가 그렇게 기능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예전에 100분 토론이나 심야 토론 SBS의 뭐 심야 토론 프로그램 전부 12시 이후로 없어지거나 밤 12시 이후로 아주 안 보는 시청자로 넘어져 갔어요. 제가 놀란 것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에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호텔 같은 데서 저녁 먹고 이렇게 TV를 틀면 8시 이럴 때 뭐 ZDF라든지 BBC 또 프랑스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토론을 해요. 그죠? 8시 9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욕하거나 막 대립하지 않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론하는 수밖에 없어요. 밤새워. 끝까지 수기해서 이렇게 계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정치가 파행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어떤 하나의 지도자나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우리 한국 사회의 하나의 만연해 있는 문제점인데요. 학교에 교육을 할 때도 그래요. 잘 이렇게 토론할 때 학생들한테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하고 또 저희도 익숙하지 않아요.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뭐 선배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거, 야 뭐 시키는 대로 하지 이런 문화가 아직도 꼰대 문화도 남아있고
그리고 동일한 그걸로 잘 안 대해주죠. 조직 내에서 하이라키 이런 게 심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변해야 되는데 저는 미디어가 그게 안 된다면 지금 기존의 미디어가 그걸 못 해낸다면 우리가 이런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조그마한 하나의 우리가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건 자기가 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토론에 나올 때는 내가 오늘 10가지가 이야기를 하려면 2가지는 내가 변화하겠다.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내 2가지는 바꾼다. 나는 뭘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야 토론이 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토론이고 그게 협상이고 이런 건데 제가 대화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한두 개 받아들이는 경우를 거의 못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미디어 환경 신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여론 가르치다 보니까 미디어 쪽 책들을 많이 읽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촘스키가 미디어 컨트롤에서 이제 그런 말 해요. 예를 들면, 전 세계의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엔터테인먼트가 됐다. 초국적 기업이 지금 다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 위주로 나가지 않으면 시청률이 높지 않으니까 시청률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환경이 이제 자꾸 이렇게 오락행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한국인 입장에서 프랑스의 언론을 봤을 때 프랑스는 사실 지금 신 박사님께서 토론 이야기를 하면서 한 2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프랑스의 토론 문화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쨌든 논리적으로 악유를 해서 설득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토론이거든요. 내 걸 저쪽에서 받아주고 저쪽 걸 내가 받아주는 게 토론이 절대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보면 그냥 막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논리로서 설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신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야 토론이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제가 눈여겨봤던 건 오후 3시 토론이 굉장히 많아요. 오후 3시 토론이 많은데 재미있는 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셋 당례를 하고 그냥 이거는 번역이 굉장히 불가능한 프랑스어의 조합인데 그냥 저는 이걸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커런시 정도예요. 근데 그 셋 당례를 하는 제가 굉장히 즐겨봤는데 재작년에 프랑스에서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제가 항상 프랑스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정치 칼럼을 매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도움이 될 거니까 이걸 봐라. 새 당례를 저한테 소개시켜서 제가 굉장히 웃었어요. 저는 프랑스에 10년 동안 그 프로를 봤다. 그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세르주 알럼이라고 하는 기자가 프랑스의 그 미디어 환경이 엔터테인먼트 되다고 하면서 새로운 충견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죠? 희화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한국인으로 볼 때 토론 프로가 굉장히 많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항상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할 때 정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영란법 그러면 적어도 프랑스에는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2주 아니면 1개월을 텔레비전에 토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바빠서 못 봤다 할지라도 1개월간 계속되니까 한 2-3번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악유를 논리적으로 하니까 전혀 정보화가 되지 않았던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김영란법이 저런 건데 그게 통과가 될 경우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포지션을 어디다 둬야지? 그러면서 제 의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 종편이긴 하지만 나와서 나도 김영란법이 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해서 자꾸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여론조사부터 먼저 하지. 예.
왜냐하면 피에르 부르디유가 이야기하듯이 정보화되지 않은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 거는 그건 여론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토론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이제 그 100분 토론이라 할지라도 제가 보면 저게 토론인가 싶거든요. 토론이라는 프로가 단 한 개도 없다고 보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를 제가 보기에는 좀 바꿔야 되는데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민주시민교육, 독일식 토론 문화를 들여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를 하는데 일단은 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맞습니다. 토론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 우리 신 박사님이 이제 뉴미디어 하면서 최근에 어떤 기존의 지상파나 이런 채널보다는 우리 같은 지금 이 유튜브 채널들 이런 SNS를 통한 후보 검증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방법을 놓고는 어떻게 그 후보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토론하는 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그래도 이름 있는 그런 유튜브는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떤 걸 하냐면 뭐 후보들이 나오기가 힘들면은 그 후보를 지지하는 나는 그 사람이 좋다. 그 후보가 지명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대변인 형태의 사람이 나와서 스스로가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준비를 해서 내가 믿는 이 사람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스터디를 해서 해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그래 하기도 하고, 또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요새 설문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비 설문조사를 이제 후보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는 있는데 그 양식을 뭐 너무 조금 판에 박힌 듯한 질문 내용을 던지지 말고 조금 생뚱맞기도 하고 엉뚱하지만 기발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어떤 심리 테스트 할 때 쓰던 방법으로 왜 답이 없는 거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답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여자 A라는 여자는 이런 장점이 있고 B라는 여자는 있는데 너는 어떤 여자를 선택하겠느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뭐 집안은 좀 어려워도 뭐 만족 이렇게 하는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떤 설문이나 그런 질문을 만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뭐 논리를 가지고 서로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라 하는 그런 그 이긴 놈이 우리가 뽑자는 그런 주의 말고 저 사람은 어떤 면이 더 부각되고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신박하네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하고 저 사람은 너무 인간적이다 그래서 또 점수가 가는 사람이 있고, 최근에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반응했듯이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감정에 고소하는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풍과 성량을 가지고 압도하는 것도 있고 또 누구는 아주 흥이 나서 즐겁게 만드는 그런 가족이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르죠. 가족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역시 우리 총선이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똑같은 어떤 캐릭터가 필요가 없이 각자가 정말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탤런트 가진 사람이 나와서 적재적소에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는 곳에서 자기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주고 굳이 지역에 함몰되지 말고 공영제 해가지고 기존의 기득권 양당 지배적인 정당 중심으로 선거가 많이 진행되고 아까 처음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정당 대결이 되는 것 같다. 어떨 때는 인물 대결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인물 대결로 된 선거는 좀 드물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의 그때 그 지배적인 이런 게 흐름이 강했고 그건 또 그 나름의 특성인데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언론 환경과 이런 것도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냐 이거 중심으로 그걸 우리가 경마식 보도라고 그러잖아요. 경마식 보도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도 아니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마장 과천에 가면 이렇게 단성식이건 복성식이건 뭐 처음에 1등 들어오는 날 맞추는 게 단성식이고 1, 2등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같이 해서 주로 복성식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12 정도의 말이 이게 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1등, 2등밖에 없거든요. 언론도 경마식 경주 누가 이번에 1등이 되느냐, 누가 가마수를 넘기냐 이런 데만 관심이 숫자에만 많고
그렇게 됨으로써 정책이 아까 구체적인 당론이 실종되거든요. 이것은 평소에 저는 그래서 이 3주 동안의 그 공적 선거 운동 기간에 난 진짜 집에 오는 우편물과 우리가 선거 벽보와 그죠? 그 정도 정도로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권자가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당의 공천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공천 과정이 합리적으로 되고 그게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 공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잡음이 적었고 뭐 조금씩의 다름은 있었습니다만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직 당 대표 거의 두세 분들이 이렇게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런 형태로 그 좀 파열음이 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정책들은 검증이 돼야 되고 그래서 꼭 정당 중심의 정치가 인물 중심으로만 되어야 된다. 그것도 또한 그는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 정치고 위임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게 그 정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인물 중심으로 똑똑한 사람을 똑똑하거나 혹은 그런 분을 뽑아서 그게 정치 잘 되느냐 그것도 또 그거는 서로의 장단점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물 중심의 투표가 안 되고 정당 중심이다라는 게 뭐 이게 다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이건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떤 시대적 정신이 있고 그 당이 그걸 이끌어갈 수 있으면 그 당으로 힘을 모아줘서 다수당이 해결해서 근데 안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투표해서 그 당의 인물들이 해내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선거철만 되면은 뭐 물갈이 뭐 그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붕어갈이라고 칼럼을 이걸 썼어요. 물갈이는 안 하고 붕어갈이만 한다. 어항에 물은 썩었는데 자꾸 고기만 갈면 고기 죽지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걸 갖다 물갈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 잘못됐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정치는 그냥 고인물처럼 계속 그래요. 보면 정치 자체가 아주 물이 아주 안 좋은 물이에요. 근데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훌륭하고 정말 아주 그 귀한 분들이 정치한다고 나서가지고 정당에만 들어가면은 바보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진가를 전혀 발휘하지 못해. 왜냐면 청백전이니까 거기는. 들어가서 파란대 한번 들거나 빨간대 들어오면은 그냥 거기 동원이 돼서 이것만 해야 되지 자기 그 진가를 자기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풍토. 그 다음에 우리 유권자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유권자들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잘못한 거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냐면 그 많이 바꿨으면 그 당이 잘 나가는 줄 알아. 그런데 정치도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권 취재를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 가면 초선 의원은요 의원 취급도 안 해요. 재선은 돼야 한번 쳐다봐주고 3선, 4선, 5선, 6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정치를. 나머지는 전부 다 강지예요 강지. 앞잘 안 보고 그냥 뛰어가는 거야. 그게 정치인데 그 물갈이 많이 하는 게 좋다. 이게 먹이가 되고 있는 거지. 노회한 오래된 정치꾼들한테는 먹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신인들 많이 들어왔어.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초짜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즐긴 거죠. 국민들은 속은 거고. 물갈이니까 바꿨으니까 저거. 실제로는 공천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사천이고 자기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난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왔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물갈이 많이 됐네. 저당 잘 되겠네. 그러고 찍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 박사님께서 오해하시는데 저는 정당 대 정당 이거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A라는 후보를 송파 의뢰에 공천을 했어요. 민주통합당이 또 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송파을은 예를 들면 전 잘 모르지만 송파을이 통합당의 그 텃밭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인물 하나 보지 않고 그냥 통합당 그 유권자들이 그 사람을 찍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단적으로 지적한 거예요. 그런 곳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정책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유권자들의 탓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핀트가 엇갈릴 수도 있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굉장히 지금도 힘들고 처음에 와서 초창기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까 신 박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초고속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초고속으로 민주화. 전 절대 초고속으로 민주화. 지금 한국이 민주화 뭐 제대로 됐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막 자화자찬 해놓고 어느 순간에 그 같은 사람이 한국은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한국은 수준이 이거라니까. 그 한 사람, 그런 사람 개개인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행동에서 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또 투표에서 이제 제 여론 연구에서 보면 그런 말 하거든요. 유권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자, A가 됐을 때 나한테 플러스가 될 건지 B가 됐을 때 나한테 플러스가 될 건지 그 정도는 유권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인의 유권자의 속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한테 득이 되는 유권자한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 가장 특수한 게 이제 부동산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통합당이 이번에 돼야지 나한테 유리할 건지 민주당이 돼야지 나한테 유리할 건지 뭐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노르딕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은 유권자하고는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저도 지적만 하니까 답답해요.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건 저는 이제 교육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이제 국민의식을 높이고 시민의식을 높이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도덕교육을 배웠던 것처럼 그 도덕교육이 재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의리교육도 시켜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